저는 올해 36살입니다. 이야기를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으로 돌려 시작해보려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잠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8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친구들은 대학교에서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자격증 공부에 여행까지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버티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평범했고 키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법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밥값을 아끼며 허덕일 때 저는 주식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쌓고 월급도 꾸준히 모았습니다. 연애는 거의 안 했고 가끔 친구들 만나는 게 다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3살까지 8년 동안 매년 1,500만 원씩 모았습니다. 거기에 주식 수익까지 합치니 큰 돈이 되더군요. 운 좋게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대출 없이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넌 진짜 열심히 산다. 우리한테도 동기부여된다. 그 말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을 좋아하지 않아 면허만 있고 차도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돈을 더 쏠쏠하게 모을 수 있었죠. 당시 33살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통장에 현금 5천만 원까지 남아있던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흔들리더군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들려왔습니다. 어제 코인 단타로 100만 원 벌었다. 웃으며 인증하는 동기들과 선배들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도박처럼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코인만은 손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건 내 길이 아니다. 스스로 다짐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기가 단숨에 5억을 벌고 퇴사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제 다짐은 종이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날 퇴근길 제 발걸음은 집이 아니라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차트, 호가창, 거래량 익숙한 그림이었고 주식과 비슷해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인에는 선물과 현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충 알고 있었기에 아예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업비트에 가입해서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코인들만 만졌습니다. 잡주는 안 한다. 메이저만 탄다. 주식에서 배운 제 원칙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단타 위주로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매매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2만원, 퇴근길에 5만원, 하루를 마치면 7만원이 남는 날도 있었고 3만원이 사라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쯤 지나자 누적 수익이 5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해볼 만하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코인은 주식과 달랐습니다. 속도가 짧고 자주 강하게 욕망을 흔들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하루를 바꾸는 감각. 신호음 하나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는 그 뒤를 쫓는 순서. 결단은 수익이고 머뭇거림은 손실이다. 그 룰이 제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자존감도 숫자가 되었습니다. 30만 원을 벌면 세상이 조금 밝아졌고 40만 원을 잃으면 하늘이 낮아졌습니다. 사람은 기묘하게도 원래 내 돈보다 오늘 번 돈에 더 집착합니다. 저도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안전한 성장주 같은 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커뮤니티에는 한 이름이 자주 보였습니다. 루나 코인이었습니다. 당시 루나는 시가총액 5위권에 들던 말 그대로 탑티어 코인이었습니다. 개당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넘었고 해외 바이낸스에선 시총 9위, 국내 업비트에선 4위까지 올랐습니다. 차트에 찍히는 거래량은 수억, 수십억 단위로 흘러갔습니다.
이 정도라면 최소한 하루아침에 망할 리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남들이 믿는 것에 나도 쉽게 안도감을 느낍니다. 루나는 잡코인도 듣보잡 프로젝트도 아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했고 개발진 인터뷰도 화려했습니다. 특히 권도형 대표는 트위터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 자신감이 제 마음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주식에서 배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메이저에만 탄다. 큰 놈은 무너지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루나 역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커뮤니티 분위기도 같았습니다. 물론 경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구조는 위험하다. UST가 무너지면 루나도 같이 끝난다.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내는 손가락이 모든 경고의 목소리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처음으로 단타가 아닌 올인에 가까운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땡겨오고 모아둔 현금 5천만 원. 총 1억을 루나코인에 태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6개월만 버티면 계좌는 2배가 된다. 회사 생활도 접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상상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 9일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T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디패깅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커뮤니티에는 곧 복구된다는 말만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UST는 회복되지 않았고 루나는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개당 10만 원을 넘던 루나는 1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뉴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UST를 던지면 루나가 늘어나고 루나를 던지면 다시 UST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며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갇혀 허우적대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5월 12일 그 절정의 날, 글로벌 시장에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마저 26,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내 거래소들도 줄줄이 상장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제 계정에는 거래 지원 종료라는 알림만 남았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 계좌는 반토막이 아니라 사실상 영원에 수렴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권도형은 언론에서 한국의 머스크라 불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모든 게 거짓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은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모니터 불빛 앞에 앉아있던 저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모니터를 내리치고 의자를 부숴버렸습니다. 옆집과 아랫집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트코인 갤러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좆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웃긴 얘기지만 그 글들을 보며 이상하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만 미친 게 아니구나. 정신이 나간 채로 모니터 앞에서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억을 다 잃고 제게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저는 어떻게든 대비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마통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결국 살던 오피스텔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 1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넘겼고 다행히 한 달 만에 직장인 세입자에게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마통빚을 막고 나니 손에 남은 건 7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마치 희망이라는 이름의 마취제를 삼킨 것처럼 현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도 저는 또 한 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피스텔을 정리한 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투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6천만 원을 다시 코인 선물판에 집어넣었습니다. 코인 선물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복구 욕심에 눈이 멀어 원칙 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이번엔 만회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단 며칠 만에 6천만 원이 모두 증발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멈췄다면 더 이상 빚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멍청하게도 또 욕심을 냈습니다. 마통에서 다시 5천만 원을 풀로 땡겨 다시 코인 선물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하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그마저도 전부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쓰레기 같은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서 도박으로 날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결국 저 역시 그 길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한 달 동안은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술도 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던 제가 그때는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고 상사와 동료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들이 제 빈자리를 메우느라 차질이 빚어졌고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다음 주에도 안 나오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15년을 버틴 회사에서 쫓겨나며 받은 퇴직금은 4,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죠. 하지만 충격과 무기력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엔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불과 한 달 만에 퇴직금마저 전부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집주인의 월세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봤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에서 까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조차 이미 민폐였습니다. 버티는 게 오히려 더 추한 짓 같아서 저는 결국 방을 뺐습니다. 짐을 싸던 그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셔서 어머니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저는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멘탈만 좀 추스르면 잠시 쉬고 싶습니다. 다시 일해서 워크아웃 접수하고 꼭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 놈이 빚을 갚아야지 벌써부터 머리 쓸 생각만 하냐? 그 말에 저는 무릎을 꿇고 빌며 간청했습니다. 한참을 저를 노려보던 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폰 번호와 계좌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까지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좀 쉬어라. 그래도 아들이니까. 다행히 아버지와는 예전부터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기에 저를 이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도박 같은 투자에 손대지 말자.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자. 그렇게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스스로가 한심하고 쓰레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구나. 더 나이 먹어서 사고 친 것보단 낫다. 그 너스레 섞인 농담이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서서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처음엔 오래 쉬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나라까지 떨어져 보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열어보며 다시 일자리를 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 워크아웃을 접수하고 빚을 정상적으로 갚아가며 재기해보려 합니다. 남들은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멈춰있던 시간을 이제라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망가진 삶의 조각을 하나씩 다시 주워 담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